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4강, 5강에서 토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6강 이 시간에는 토양 부분의 기출문제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물리적, 화학적 특징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닌 것은, 그런데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수성, 그리고 통기성, 뭐 배수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리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비력도 물리적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는 양이온 취한 용량 CEC, 그리고 토양 반응 pH,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산화 환원 전이, 그리고 염류 농도, 이것을 화학적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원성, 그리고 산화, 이런 같은 경우는 산소를 환원시킨다, 산소를 산화한다 가지고, 그래서 산화는 뭐 전자를 잃는 것,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화학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환원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번,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된다. 예, 맞습니다.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자, 사양토, 이거 같은 경우는 모래하고 양토가 섞여져 있는 거고, 점토는 우리가 말하는 진흙입니다. 진흙. 그러면 이 사양토가 점토에 비해서 통기성이 낮을 수는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토가 섞여 있는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서 보다 공극이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통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기성이 낮다가 아니라 보다 높다. 자, 토양이 입단화되면, 그러니까 떼알구조가 되면, 호달구조에서 떼알구조가 되면 보수성, 통기성이 개선이 됩니다. 깊이가리 우리가 신경이라 하죠. 신경을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답은 2번,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예. 이거 같은 경우 6회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서 통기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다로 해야 되겠죠. 높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어떻게 된다? 증진된다. 그리고 깊이 가리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토양의 입단 파괴와 형성입니다. 토양의 입단 파괴와 형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립 구조냐, 입단 구조냐,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토양의 입단 파괴와 형성에 관해서도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지금까지 세 문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1회 때 출제됐던 토양의 입단 파괴의 요인은, 자, 입단 파괴 요인은 보시겠습니다. 경운과 세토, 반복적인 경운과 세토, 과도한 경운, 이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의 기계적 파괴로 입단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 증가, 그리고 기온에 따른 주기적인 수축과 팽창,
그리고 뭐 비와 바람 이런 게 입단 파괴 요인이 되죠. 그래 입단을 형성하는 것은 유기물 시용, 토양 피복, 독가작물 재배와 같은 경우는 입단 파괴가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2번부터 4번은 입단을 형성하는 거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토양 입단의 파괴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유기물 시용 피복작물 재배는 우리가 입단을 형성하는 거고 입단을 파괴하는 것은 비와 바람, 경운.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5회 때 출제됐던 3번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럼 입단 형성을 파괴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첨가 이 같은 경우는 토양 입자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결국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시용, 콩가작물 재배, 피복작물 재배는 입단 형성에 조력이 된다. 그러면 결국 토양 입단과 관련해서는 파괴하는 게 나트륨 이온 그리고 경운과 쇠퇴, 비와 바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 거고 그리고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기물 시용, 콩가작물 재배, 피복작물 재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토양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필수 원소. 필수 원소는 지금까지 12문제가 나왔습니다. 12문제. 12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매년 한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원소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한 문제를 꼭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회 때 나왔던 1번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질소는 무기태 질소와 유기태 질소가 있는데 우리가 식물이 주로 흡수할 때는 질산태 질소와 암모늄태 질소와 같은 무기태 질소로 보통 흡수를 하고 또 질소 중에 유기태 질소는 단백태 질소, 아미노태 질소, 사이안 아미드태 질소와 같은 유기태 질소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체 건물 중에 많은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무기성분이다.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게 다량 원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콩가 작물은 질소 시비량이 적고 벽가 작물은 시비량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콩가 작물 자체는 질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질소 시비량이 적고 벽가 작물은 질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시비량이 많아야 됩니다. 결핍 증상은 늙은 조직보다 어린 생장점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은 체내 이동이 빠릅니다. 체내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노엽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반면에 부산카 망철, 붕소, 황, 칼슘, 망간, 철은 체내 이동이 느립니다. 체내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결핍 증상이 어디서 나타난다? 어린 잎, 유엽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체내 이동과 관련해서는 이게 결핍 증상이 체내 이동이 빠르면 노엽, 체내 이동이 느리면 유엽, 어린 잎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작물 사육 과정에서 칼슘 결핍에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해서 칼슘 결핍은 지금까지 이게 상당히 칼슘 결핍에 대해서 똑같은 게 반복돼서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슘 결핍이 결국은 또 출제가 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칼슘 결핍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칼슘 결핍 같은 경우는 이게 세포벽에 사람도 칼슘이 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식물에서는 칼슘이 세포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소가 됩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칼슘 결핍은 배추 입금 마른병, 토마토 배꼽 썩음 증상은 이게 바로 칼슘 결핍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면 장미 로제트 증상은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아연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로제트 증상이 나타납니다. 로제트 증상이 나타나면 그 잎과
이 마디 사이가 짧아집니다.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가시가 과도하게 나거나 입이 뭉쳐서 빗자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장미의 로제트 증상이다. 그 다음에 고추의 총고 증상은 다른 걸로 바로 풋마른병이다. 풋마른병. 그래서 파랗게 이게 말라 죽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원인은 세균입니다. 그래서 칼슘, 로제트 증상이나 풋마른병은 때에 따라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끝마른병, 배꼽 썩은병 같은 경우, 썩음 증상 같은 경우는 이게 비생물성, 그러니까 생물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에 의한 발생 원인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자, 다음 3번. 토마토 생리장애예요. 생리장애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적인 겁니다. 옳게 묶은 것은 칼슘 결핍, 토마토에서 칼슘 결핍은 배꼽 썩음 증상입니다. 이랬을 때 과실의 산단에, 과실 끝에 숫짐상이라는 것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점점점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죠. 물방울 모양으로 썩게 된다. 그럼 이게 배꼽 썩음 증상이니까 배꼽 썩음 가고,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연면 결핍이 일어나면 땅에서 어떠한 건조하거나 했을 때 칼슘 결핍이 일어나니까 뿌리로 정액화를 못하니까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과수작물의 무기양분의 불균형. 무기양분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량원소나 미량원소 이런 게 또 유익원소가 없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생리장애. 그럼 고두병 같은 경우는 칼슘이다. 칼슘이 부족하면 사과에서 고두병이 주로 발생하고, 그리고 붕소가 부족하면 축가병입니다. 축가병. 그래서 카고, 붕축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 고두병은 뭐냐 그러면 과육이 스펀지화 됩니다. 스펀지화. 이렇게 힘이 없고 그 즙이 없는 말랑말랑한 그러한 스펀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붕소는 축가병은 과실이 울퉁불퉁하고 껍질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코르크화돼서 약간 갈색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칼슘에 의한 고두병, 그리고 붕소에 의한 축가병은 무기양분의 불균형이다. 자, 일소는 너무 더워서 햇볕에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일소고, 열과는 물을 흡수를 했다가 과도하게 이게 열이 건조해지니까, 더워지니까 이게 팽창을 하다가 결국 과일이 터지는 게 그게 열과입니다. 자, 동록은 이 보통 과실 표면이 거칠고 이렇게 갈색 코르크 조직이 이제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보통 이러한 이유는 기상이나 약해, 또 물리적 자극. 기상 조건 같은 경우는 발육 초기에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리고 약을 할 때 약에 의한 해로 인해서 동록이 발생하거나, 또 바람이 불어서 잎이나 가지에 과실에 상처가 났을 때 동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기양분의 불균형은 바로 고두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작물 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까지 보면 질소, 칼슘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벽과 작물에 비해 콩과 작물은 질소 시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콩과 작물은 본인들이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를 생산할 수 있지만, 벽과 작물은 주로 소비가 하기 때문에 1번도 계속 같은 1번 지문이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과 작물에 많이 해주고 콩과 작물에 질소 시량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콩과 작물이 아니라 벽과 작물에 늘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요. 질산이온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자, 무기태 질소로서 흡수되는 것은 질산태 질소, 그리고 암모늄태 질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태하고 이온이
같은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론 그 강의를 할 때. 그래서 질산퇴나 질산이온이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2번이 맞고, 결핍 증상, 질소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질소인 칼륨, 체내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노엽보다 유엽이 아니라 빠르면 노엽에서 결핍 증상이 일어난다. 자,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 같이 체내이동이 빠른 것은 노엽. 그럼 체내이동이 느린 붕소, 황, 카, 철, 망간 같은 경우는 느리기 때문에 어디다 유엽에서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 이 비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암모니아트 질소 비료는 석회와 함께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왜 잘못됐냐 그러면, 그 암모니아하고 석회하고 같이 섞어서 시용을 하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암모늄 대 질소 비료를 하나마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경우는 석회를 먼저 시용을 해서 산소를 중성화시키고, 그리고 암모늄 대 질소를 1, 2주에 시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음 6번. 작물 또 질소에 관한 겁니다. 질소에 관한 내용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럼 결국 이 5번의 1번 같은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물 재배에서 어떤 작물에 비해 질소 시비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다. 질소 시비량은 벽과 콩가 작물에 대해서 콩보다는 벽과 작물에 늘려줘야 되니까 콩가 벽과가 맞고, 질소의 결핍 증상은, 질소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 성엽에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유엽보다는 어디에? 성엽. 그러니까 노엽 같은 말, 어린 잎, 유엽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전염성 병이 아닌 것은 비생물적 환경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 배꼽 썩은병 계속 나옵니다. 칼슘 결핍이죠. 그러면 이거는 2번하고 3번에서도 칼슘 결핍에 대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나오면 지금까지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 그리고 배추 입금 마른 병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추 무름병,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세균입니다. 그리고 화상병도 세균입니다. 그래서 배추 무름병, 가수 화상병, 세균이다. 그리고 가시 무늬병은 이건 진균, 곰팡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또 필수 원소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죠. 필수 원소 중에 지금 질소, 칼슘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엽록소 구성성분 하면은 이건 당연히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엽록소에는 가운데에 마그네슘이 있고 그 주위에 질소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부족하면 이 잎이 엽록소 때문에 잎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데 이게 노란색으로 황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량 원소인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것은 엽록소 구성성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황화가 된다. 그래서 엽록소 그러면 반드시 마그네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번 말고 10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이 결국 8번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엽록소의 구성성분이다. 엽록소의 구성성분 뭐다? 마그네슘. 그래서 답은 그냥 마그네슘으로 바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9번, 식물의 필수 원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량 원소는 결핍 증상이 쉽게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추가적 공부를 해죠. 다량 원소라는 것은 미량 원소에 비해서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 토양 중에서
질소, 인, 칼륨, 칼륨을 또 칼리라고도 하죠. 이것은 비료의 3요소. 칼슘을 포함하면 비료의 몇 요소? 4요소가 됩니다. 그 질소는 질산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또는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그래서 질산태질소, 암모늄태질소로 식물에 흡수가 됩니다. 다음 다량원소, 미량원소는 암기를 하셔야죠. 다량원소는 탄산수, 질소, 인, 칼륨. 그래서 질소, 인, 칼륨 비료의 3요소. 그리고 카리스마, 황. 철은 뭐다? 철은 미량원소입니다. 미량원소. 철망구, 네가 염소불로 몰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9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작물의 필수 원소입니다. 필수 원소는 뭐냐 그러면 이게 다량과 미량 원소를 합해서 우리가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뭐 규소, 코발트, 나트륨, 셀레늄은 유익 원소라고 하죠. 유익 원소. 다량이 필수 원소에 비해 적게 되는, 있으면 좋은 것. 특히 그렇지만 벼에서 규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고열병이 발병될 확률이 높고 또 이게 있어야 잎이 꼿꼿이 쳐서 수광태세를 좋게 합니다. 코발트는 콩가 작물의 균근류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질소 고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코발트는 콩가 작물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필수 원소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미량 원소인 염소불로 모할 때 그 염소. 자, 12번 질소 비료의 유효 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것. 식물이 흡수할 때 보통 가장 질소에서는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를 바로 많이 흡수를 하죠. 이게 바로 뭐다? 무기태 질소다. 그러면 유기태 질소는 단백태 질소, 아미노태 질소, 시안아미드태 질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회와 4회. 그렇다면 결국 토양 수분과 관련해서 다시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출제를 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에는 결합수, 흡습수, 모관수, 중력수.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을 흡수할 때는 모관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결합수는 pF가 7.0 이상, 흡습수는 pF 4.5에서 7.0, 모관수는 2.7에서 4.5, 중력수는 0에서 2.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옳지 않은 거니까 결합수는 흡수 이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다는 것은 농도가 낮아서 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삼투 포텐셜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높다는 것은 농도가 낮다는 거고, 그리고 낮은 것은 농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흡수됩니다. 수분 포텐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여러분께 기초 탄탄에서 강의했던 수분 포텐셜을 다시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력수는 pF 7.0 정도가 아니라 중력수는 0에서 2.7입니다. 0에서 2.7. 결합수가 7.0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 그래서 이게 틀린 답입니다. 그리고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 유지하려는 것. 그러니까 계속 머금고 있으려는 겁니다. 다음 토양 수분을 pH가 낮은 값부터 연결하세요. 그러면 낮은 값은 모관수, 흡습수, 흡착수가 흡습수하고 같은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수. 그래서 답은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은 모관수,
흡착수, 결합수.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토양 반응과 관련해서는 7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생육에 적합한 토양 pH가 가장 낮은 것은 한 게 1번 문제였습니다. 가장 낮다는 것은 산성이면 됩니다. 산성. pH가 낮은 것은 산성에 가까운 거죠. pH가 높으면 알칼리성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무화과, 포도는 콩팥이 망가지면 아씨, 아스파라거스, 시금치가 아씨가 포도 무화과점을 올인한다. 이래서 여기서 무화과, 포도가 가장 산성에 약한 거고, 감은 사감배, 사과, 감배, 목매, 목화, 메밀, 당근, 딸기, 구토, 고구마, 토란, 오이가 완벽해. 이렇게 해서 감나무 중간이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산성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블루베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산성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도 바로 암기가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산성 토양의 가장 약한 작물은, 약한 것은 콩팥이 망가진다 했으니까 콩팥. 가장 큰 것은 벼, 감자, 수박. 이쪽은 강하다는 거죠. 다음 3번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비대 정책을 가진다. 이거 같은 경우는 S자, 이중 S형이거든요. 생장할 때 일정 부분 생장을 했다가 정체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생장을 하는 이중 S형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정체, 이 비대정체기에는 뭐가 과실이 안 자라지만 안에서 병액기라고 해서 씨앗이 발육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은 pH 5 정도의 토양 산성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그랬지만 블루베리는 토양 상성에 강하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블루베리는 묘목을 키우는 방법은 이게 씨보다는 삽목, 치목, 조직배양 같은 영양분식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꽃이 나와서 하나에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줄기 생산기에 작은 꽃자루가 있어 소화경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꽃이 달려 있는 총상화서입니다. 그리고 이 줄기 하나에 꽃자루 하나에 꽃이 하나 붙어 있는 단일화서, 하나씩 꽃이 하나씩 있는 단일화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양에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은, 석회를 시용하는 주요 목적은 칼슘 이익가입니다. 이익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토양이 음이잖아요. 두 개씩 잡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입단 형성이죠. 그러면 결국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산성 토양이나 이런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를 주로 시용합니다. 자, 5번 산성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것. 토양에 녹아있는 수소이온, 토양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을 가지고 저희가 pH기로 측정을 합니다. pH 측정해서 나오는 그게 산도를 가지고 우리가 토양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오는 산도는 활성산,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산성이고, 이 치환산성이라는 것은 토양 안에 수소이온이 들어 있어 가지고 염기성 이온과 교환할 때 그때 되는 게 치환산성입니다. 그래서 활산성과 치환산성, 즉 잠산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잠산성의 이게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석회를 시용하면 산성 토양을 교정할 수 있다. 4번에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고, 토양 입자로부터 취환성 염기 용탈이 억제되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게 아니라 용탈이 되면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 취환성 염기는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칼륨 이러한 것들을 취환성 염기입니다.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에 강하다? 아니죠.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그러니까 콩팥 가지 이러한 것들은 약하고, 벼, 귀리, 그리고 아마 땅콩, 복분자, 그리고 블루베리
이러한 것들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콩이 아니라 벼가 더 산성 토양에 강하다. 6번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러한 문제죠. 생화학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그랬습니다. 높은 강우 또는 관수량은 토양에서는, 그러니까 관수가 많은 그러한 토양에서는 용탈 작용으로, 용탈이 되니까 토양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염기가 용탈되니까 산성화가 되겠죠. 산성화가 촉진이 되고, 그럼 산성화 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에서는 아연, 망간 흡수율,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는 R망구라 했잖아요. R망구, 아연, 알루미늄, 구리, 망간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흡수율이 높아지고, 탄질비는 탄소와 질소입니다. 근데 이게 유기물 토양에서는 미생물 밀도가 높아져서 탄질비가 높다는 것은 탄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 함량이 감소하는 거죠. 탄질비가 높다는 것은 탄소가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콩가 작물의 작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찾은 A 손해평가사의 재배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콩 작물이 작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칼슘 부족했습니다. 칼슘 부족. 칼슘 부족이면 염기가 용탈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성될 확률이 높고, 근육의 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산성 토양에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망간장애, R망구 용해도 증가하니까 이건 산성입니다. 강산성에서는 MBPC, 마그네슘, 몰리브덴, 붕소인, 칼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답은 산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보호입니다. 토양보호는 이게 침식 이러한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식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침식 우려될 때 재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 경지에서 재배한다. 점토 함량이 높다는 것은 물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고 공급이 아주 적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성 저하로 물이 표면에 육어수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침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양 입단화 유지, 당연히 침식이 안 되죠. 왜? 배수성, 투기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경사지에서는 계단식 재배, 띠재배를 하는 거죠. 대상 재배를. 그리고 녹비식물로 초생재배는 피복을 시키는 거죠. 그럼 토양을 꽉 뿌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양 침식이 우려될 재배법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표면 관리와 관해서는, 토양 표면 관리와 관해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과수 쪽하고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원예하게 관련이 높다고 하지만 토양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표면 관리법 중 초생법의 장점이야. 초생법은 뭐다? 풀초, 날생, 풀도 같이 키우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초생법의 장점은 입단화 촉진되죠. 당연히 피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력 유지에 도움되면 풀을 베서 그걸 바로 또 이 퇴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토양 침식과 양분 유실을 방지합니다. 그렇지만 유목기라는 것은 어린 나무에는 이 여기에는 잡초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 잡초와 수분과 양분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는 4번이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되죠. 다음 2번. 다음의 과수원 토양 관리 방법은, 과수원 관리가 쉽다, 양분 용탈이 발생한다, 토양 침식으로 입단 형성이 어렵다. 이것은 풀이 전혀 없는 거죠. 풀이 없이 재배하는 것은 뭐다? 청경 재배.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청경 재배가 되고, 풀을 키우는 것은 초생 재배. 초생 재배와 청경 재배는 서로 장단점이 반대가 되는 거고, 부초 재배는 그 위에 어떠한 집이나 어떠한 것들을 깔아서
그걸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유기물로 이용되고 퇴비로도 이용되는 거고, 피복 재배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의 토생 재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슘 결핍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같은 지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 입금 마른병, 토마토 배꼽삭은병은 계속 칼슘 결핍과 관련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질소, 마그네슘, 이것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소는 흡수는 질산테이온, 암모늄 대 이온을 한다. 그리고 암모늄 대 질소 비료는 섞여 함께 시용하면 안 된다. 왜? 암모니아 가스가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은 체내 이동이 빠른 영양소이다. 원소이기 때문에 결핍 증상 어디서부터 난다? 노엽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질소가 많으면, 과다하면 과분무, 과도하게 자라고 우짜람으로 인해서 질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또 생식성장에 저해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제대로 맺히지가 않는다. 세 번째,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다. 엽록소 나오면 원소 중에서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잇단 형성과 파괴. 유기물 시용, 토양 피복, 독과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잇단 형성, 그리고 경운과 세토, 비와 바람, 나트륨이온 증가, 이거 같은 경우는 잇단 파괴.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음, 산성에 강한 작물, 약한 작물, 이 같은 경우는 벼, 귀리, 아마, 땅콩, 감자, 수박, 블루베리는 산성에 강하고, 콩팥, 가지, 무화과포도 나왔었죠. 콩까지, 이런 같은 경우는 약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 블루베리는 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대 정체기가 있다. 이중 S자형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다음, 그리고 과수원 관리법 중에 초생법과 청경법이 있습니다. 초생법은 풀을 키우는 거고, 청경법은 풀을 깔끔하게 제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생법은 양분 유실 방지해서 지력을 향상시키긴 합니다. 그러나 풀과 함께 수분과 양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잎단화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또 청경법은, 이와 반대는 청경법은 양분 용탈이 일어나죠. 왜? 낮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잎단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용이하고 양분 경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청경법을 하다 보면 또 제초 제한 약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풀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양의 이론 공부를 했던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문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린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강의를 듣고 풀어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